8월 1일 관세 부과를 앞두고 일본이 무역협상의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관세 협상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미국이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현재 한미 관세 협상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 전에 일본의 관세 협상을 보면요. 일본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큰 상황입니다. 5,500억 달러, 약 76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고요. 강제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처는 미국이 정합니다. 또한 미국은 수익의 90%를 가져갑니다. 남의 나라 돈 가져와서 미국이 마음대로 투자하고 일본은 수익의 나머지 10%밖에 못 가져간다? 그냥 거저 미국에 다 바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일본의 수많은 미래 일자리와 성장 원동력을 다 미국에 빼앗긴 겁니다. 근데 이 정도 760조 원의 투자면 일본 미래 성장력이 다 미국에 빼앗겼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냥 관세 25%를 내고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역사에 남을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요.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다 갖다 바치면서 15%의 관세 협상의 기준을 만들어 버렸고요. 기존 상호관세가 10%였는데 이제는 최소 15%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한국도 유럽도 15% 기준으로 맞추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 투자를 약속해야 됩니다. 한국은 이미 기선제압 당했습니다. 일본이라는 좋은 본보기가 있으니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5일에 있을 2+2 한미 협상을 미뤘습니다. 스케줄상의 이유로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4천억 달러, 약 550조 원의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투자해서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면 일본처럼 한국도 일자리와 미래 성장 원동력을 다 미국에 헌납한 꼴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다면 8월 1일부로 25% 관세가 부과되고요.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몇 프로라도 낮추려는 노력은 한국이든 뭐라도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호주처럼 소고기 시장 개방을 하거나 쌀 시장 개방을 하거나 아니면 알래스카 투자를 하거나 앞길이 막막한데요. 바이든 정부 시기에도 한국의 제조업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고임금 일자리가 다 빠져나갔는데도 한국 언론은 오히려 찬양을 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이라면서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이렇게 깡패처럼 미국 역대급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트럼프가 강압적으로 다른 나라의 성장을 다 끌어갑니다. 렛츠고!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고금리로 인해서 계속 감세 추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5월에 2.3%를 바닥으로 찍고 재차 반등 중입니다. 7월은 2.7%가 나왔습니다. 관세가 0%가 아니라 최소 앞서 말한 일본처럼 15%로 기정사실화가 되었으니까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체 구간에 진입해서 다시 반등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물가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고 기업들도 더 이상 본인들의 마진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소비의 나라입니다. 빚내서라도 소비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 신용카드 리볼빙 전월 대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서서히 꺾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창 전월 대비 증감률이 고점을 찍고요. 이제 마이너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및 리볼빙 기울기도 한번 보시면 급속도로 코로나 이후에 증가하다가 지금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꺾이려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소비의 나라인데 점차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채 중심으로 돈을 풀어서 미국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거고요. 옐런이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단기채 위주로 증시 부양하고 유동성 공급했을 때 엄청 욕한 사람이 트럼프와 공화당입니다. 근데 지금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최근 7월 4일에 OBBB 법안이 통과하면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그림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과되자마자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던 트럼프가 엑셀을 밟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 한도도 36조 달러에서 5조 달러를 추가하면서 늘렸습니다. 이제 맘 놓고 국채를 찍어내면서 경기 부양을 시킬 수 있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채금리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채 위주로 발행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단기채로 버티면서 금리 인하 압박을 통해서 국채 금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는
총 36조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5경 원이 넘고요. 25년도에 갚아야 할 미국 정부 단기 부채가 9조 달러 수준입니다. 한국 돈으로 1경원 수준이고요. 부채 이자를 현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신규 국채를 재발행해서 상환해야 되는데 현재 국채 금리가 높죠. 그러니 연준까지 방문하면서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현재 미국 부동산 가격이 높고 금리가 높고 수많은 이자 지출은 모두 금리를 안 내린 파월 때문이라고 파월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총부채를 늘린 건 트럼프 본인이면서요. 무튼 장기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장기채를 발행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단기채를 버티면서 뒤가 없습니다. 그럼 미국이 상반기에는 어떻게 버텼나 한번 생각해보면 이 그래프는 TGA 잔고입니다. TGA 잔고에서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돈을 엄청 끌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TGA 잔고는 미 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나타냅니다. 그냥 간단히 미국 정부 지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잔고가 이렇게 많다는 건 미 정부의 지출을 적게 했고 잔고가 이렇게 적다는 건 미 정부의 지출이 많이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TGA 잔고에 돈을 확 끌어 쓰고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TGA 잔고에 예치되어 있던 돈을 다 끌어 썼고요. 그러면서 잠깐 상승한 건 상반기에 미국 세금 걷어들이는 시기에 잠깐 증가했습니다. 8천억 달러 가량에서 3천억 달러 가량으로 급격히 줄었고요. TGA 잔고 현금 끌어 쓰면서 버텼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초급등하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경계선인 10년물이 4.5%를 넘지 않은 이유 역시 TGA 잔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발행해야 될 국채까지 재발행해야 되니까 국채 금리가 널뛰기를 할 수 있고요. 10년물이 4.5%를 돌파하면 1차 충격이 올 것이고 5.0%를 돌파하면 2차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점 분명히 생각해야 되겠고요. 하지만 지금 증시가 핑크빛인 상황에서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자, 결국 미국은 하반기에 상반기에도 발행하지 않은 국채를 모두 몰아서 발행해야 되고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큰 그림에서 SLR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SLR은 미국 대형은행들이 자산 대비 일정 비율의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인데요. 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미국 은행들이 국채를 더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에도 SRL에서 국채와 준비금을 일시적으로 제외해주면서 은행들이 국채를 더 보유할 수 있게 유도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 국채 수요를 늘리고 달러 수요도 늘리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100% 달러와 미국 국채를 담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준비금만 허용되기 때문에 미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추후에 따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관세로 수입을 얻고 미국의 투자를 유도하고 미국 성장을 유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돈만 풀리고 물가만 오르고 성장이 수반되지 않으면 점점 폭탄이 커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를 쓰고 AI 강대국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고 증시도 AI 반도체, 빅테크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 성장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 성장에 의구심을 가지면 조정의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